나중에 이제 과 선택할 때 나는 뭐 소아만 보냐, 어른도 보냐, 아니면 다양한 이제 에이지를 보냐 이런 것도 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신경과는 좀 그런 매력은 있고 아직도 너무 미제가 많다는 게 좀 문제면서 되게 챌린징한 부분들도 있죠. 신경과 피아를 하려는 건 아니고 되게 저도 학생 때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뭐 시험에는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서 시험 볼 때는 별로 부담은 안 되지만 나중에 신경과를 혹시나 할 마음이 있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되게 메이저과고 엄청 다양한 질환을 볼 수 있는 그런 과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계 질환에서 볼 거는 헤리디터리 뉴로패시인데 헤리디터리 뉴로패시는 사실은 100만 가지가 있어요. 100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제일 그래도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냥 하나만 뽑아서 가르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샤코마리투스라는 병입니다. 샤코마리투스 예측했겠지만 샤콧, 마리, 투스 세 명이 만든 병이고요. 이 세 명이 이제 발견하신 병인데 페리페럴 너브의 이제 inherited 컨디션으로 오는 어떤 형태의 그룹이에요. 샤코마리투스는 어떤 하나의 병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CMT라고 제가 약자를 지금 부르겠습니다. CMT 안에 수많은 형태의 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룹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 결국에 이거를 풀어서 의사들이 통용을 할 때는 Hereditary Motor and Sensory Neuropathy라고 합니다. 모터 앤 센서리 뉴로패시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왔다. 엄청 큰 텀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발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하다. 하이 아치에 헤머토가 잘 안 나왔네. 헤머토에 페스카무스의 하이 아치에 헤머토가 좀 특징적이고 이 세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얘만 있을 수도 있고 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발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양말을 이제 벗겨보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환자가 걸어들고 약간 예진을 할 때 패밀리 스토리가 있고 뭐 뉴로패시가 있어서 의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외래 밖에서 일단 양말을 벗으라고 대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발 모양을 꼭 봐야 된다. 헤리디터리 뉴로패시는 사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서 여기 한글로 써놨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의 변형이 관찰되고 척추에도 변형이 되게 자주 오는데 척추에 오는 변형은 주로 스콜리오시스로 많이 와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척추가 휘어 있거나 아니면은 잘 긴가민가 할 때는 이제 스파인을 찍어보면 확실히 스콜리오시스가 있는 환자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 통증 저림보다 감각이 무디고 둔함을 주로 호소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통증하고 저림은 너무 유명한 증상들인데 이게 이제 헤레디터리 커즈로 일어나게 되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병이 생긴 걸 거잖아요. 유전적인 거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생긴 병이니까. 그래서 이 너브 자체도 순차적으로 아주 천천히 망가져요. 그래서 증상도 되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무디고 둔한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병이 있다고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원래 환자들 항상 얘기해보면 원래 무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꼭 발끝이나 이런 데가 좀 무디고 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 가족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정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생검을 해보면 여기 동글동글 말려있는 게 마이엘린이거든요. 마이엘린이 이제 CRDP 환자에서 혹은 GBS 환자에서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긴다고 제가 아까 사진을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CMT에서도 보이는 증상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어니언 벌브라고 해요. 양파를 이렇게 말아놓은 것, 양파린 같아서 어니언 벌브 패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NCS를 해보면은 이제 CIDP나 GBS는 좀
NCS라는 게 이제 전기 생리학적 검사 중에 하나인데 너브 컨덕션 스터디를 해보면 이런 마이에린이 망가진 형태의 병은 막 디마이리네이팅 패턴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NCS에서는 조금 해석에 이제 분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뭐 이 키가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상 소견이 미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패밀리 스토리랑 발 모양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CMT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요. 이게 두 번째 그룹인데요. 첫 번째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MP22예요. 얘만 외우면 돼요. 얘만. PMP22 duplication에 의해서 일어나는 CMT가 most common합니다. 선생님들은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타입은 조금 선생님들은 잘 지금은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PMP22가 왜 중요하냐면 PMP22는 이제 유전자 이름이에요. 유전자는 이렇게 기울여서 쓰는 거 알죠?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여서 씁니다.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건 다 유전자 이름이에요. PMP22라는 유전자가 듀플리케이션 되어 있으면 이거는 CMT1이 되고요. PMP22 같은 경우가 딜리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딜리션. 이게 이제 DEL이 딜리션이거든요. 딜리션이 되는 경우는 CMT라고 하기보다 HMPP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CMT라기보다는 HMPP라는 병의 형태로 오는데 HMPP는 이게 아주 아주 마일드하게 뉴로패시가 생겼다 안 생겼다를 좀 반복하는 형태의 병이고요. 이거는 되게 흔히 있어요. 생각보다. 특히 군인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고강도의 훈련을 받지 않아 보다가 군대에 가서 막 부르기도 하고 뭐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들이 어디에 눌려서 갑자기 막 리스트 드랍도 오고 풋 드랍도 오고 이런 병이 너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외래로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뭐 팔 뱉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뭐 팔목이 처져 있고 이런 일이 계속 왕왕 있었다. 검사해보면 HMPP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면제예요, 면제. 그래서 득달같이 옵니다, 득달같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PMP22라는 지는 좀 중요해가지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페리페럴 널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랑 신경근육 접합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번 읽어보고 근육이랑 신경 접합부 질환이 신경 접합부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에서 이제 모터 콜텍스에서 명령을 내리죠. 움직여라, 근육이여 움직여라 라고 이제 모터 콜텍스에 이제 명령이 생기게 되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이제 브레인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로 요 전기 신호가 쭉 가다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머슬의 해당 레벨에 스파이널 이제 그 단면으로 이 신호가 이동을 해서 얘네들이 모터 센서리 너브가 흥분을 해서 하나의 스파이널 너브가 되고 이 스파이널 너브가 쭉 전기 신호를 타고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 이제 머슬에 이렇게 더 세분화 가지를 내죠. 이 세분화 가지를 내고 이 너브와 머슬이 연접해 있는 여기를 갖다가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뭐 이름은 쉽죠? 뉴런과 머스큘러를 이어주는 곳 NMJ라고 제가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NMJ고 걔네들이 자극을 줘서 결국 일하는 organ이 이제 머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생기는 병을 공부할 겁니다. 먼저 NMJ부터 NMJ를 갖다가 생리학적인 그림을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린 거고, 이게 그 너브 터미널이 되겠고요. 너브 터미널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그 NMJ 구조를 확대를 한 게 되겠는데, 아까 보여줬던 그런 너브의 그런 컨덕션들이 쭉 여기까지 너브 터미널까지 타고 내려오죠. 너브 터미널까지 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액션 포텐셜이 이 칼슘 채널에 있는 애를 갖다가 칼슘을 분비하게 시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되겠고, 아세틸콜린이 머슬로 이어지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 채널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세틸콜린이 여기 보이는 나트륨 포타슘 채널에 붙어서 이 채널이 나트륨 인플럭스를 일으키고, 이 인플럭스된 나트륨이 머슬 컨트랙션을 일으키면서 비로소 우리 머슬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역할은 요 소듐과 포타슘 채널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결국에. 근데 이 NMJ에 있는 이 시냅틱 클레프트에 있는 이 아세틸콜린은 원래 그냥 우리 몸 안에서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라는 애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돼요. 원래 분해가 잘 돼야 됩니다. 분해가 돼서 이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NMJ의 올바른 스트럭처가 되겠고, 아까 보여줬던 여기 아세틸콜린이 붙어있는 이 수송체, 요 채널을 갖다가 우리가 아세틸콜린 리셉터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겠죠. 아세틸콜린 리셉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세틸콜린 리셉터들이 이렇게 4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4유닛으로 되어 있거나 뭐 2유닛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는 4유닛입니다. 4유닛이 잘 뭉쳐있게끔 하게끔 그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클러스터링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애들이 요 옆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코팩터라고도 부르는데, 머스크랑 LRP4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들이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잘 뭉쳐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MG가 옛날에 아세틸콜린 리셉터만의 병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머스크 안티바디, LRP4 안티바디도 MG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나중에 의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할 때는 아마 이런 형태의 병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LRP4가 최근에 MG의 어떤 타입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림을 같이 보여주는 거고, 이 그림은 MG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몸에 어떤 식으로든 오토 안티바디가 생겼어요. 이게 뭐 이유는 너무 다양해서 오토 안티바디가 생겨버려가지고, 이 오토 안티바디가 아까 보여줬던 이제 얘가 뭐라 그랬죠? 아세틸콜린 리셉터 안티바디라고 그랬죠? 미안해. 아세틸콜린 리셉터라고 그랬죠?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이 안티바디가 붙어버려가지고 원래는 여기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가지고 소듐을 이 인플럭스를 시켜야지 이 머슬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티바디들이 얘의 기능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오토 안티바디들이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기능을 막아버려서 머슬의 컨트랙션이 안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이제 MG의 기전이에요. MG의 기전이고, 얘가 직접 이렇게 리셉터를 막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코팩터들을 막기도 해서 클러스터링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NMJ 디스오더가 생긴다. 그래서 NMJ 디스오더에는 여러 병이 있습니다만 가장 모스트 커먼한 거는 마이아테니아 그래비스 MG가 되겠고요. MG는 병리학 기전으로 따지면 오토이뮨 디스오더로 되어 있고, 안티바디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토이뮨 디스오더이고, 그 환자들의 형태를 보면 머슬이 있는 데는 사실 이 병의 기전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나트륨의 유입을 못하게 해서 머슬 컨트랙션이 안 일어나는 거일 테니 모든 머슬의 병이 다 올 수 있겠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EOM 머슬의 병이 제일 많이 와요. EOM 머슬이 그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되게 가장 예민하다는 뭐 학계 논문들도 있고요. 왜 그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EOM 머슬의 병이 제일 많이 오는 거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스켈레탈 머슬에도 당연히 병은 올 수 있어요. 기전을 생각하면. 근데 그 머슬의 병이 와서 위크니스가 생기는 건 알겠는데 MG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티가빌리티와 플럭추에이션입니다. 파티가빌리티는 쓰면 쓸수록 나빠진다는 뜻이고 피로해진다는 뜻이죠. 쓰면 쓸수록 나빠진다는 뜻이고 플럭추에이션은 좋았다 말았다 이렇게 해서 반복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병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머슬 위크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티가빌리티가 있는지 플럭추에이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안티바디의 가장 모스트 커먼한 거는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해당되는 안티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85%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드 MG와 결국에는 오큘라 MG로 나중에 나뉘어요. EOM 머슬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이제 오큘라 MG라고 하고요. 스켈레탈 머슬에도 같이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너럴라이즈드 MG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오큘라 MG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그 양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제너럴라이즈드 MG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요즘에는 머스크랑 LRP4에 대한 안티바디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MG가 결국에는 오토이뮨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이게 T셀이 더 중요하다, B셀이 더 중요하다 뭐 말이 분분히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T셀 메디에이티드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더 중요한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모마인데요. 사이모마에서 그 T셀에 해당되는 거에서 이뮤니티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항체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G 환자가 응급실로 오면 혹은 외래로 오면 무조건 체스트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사이모마가 있는 경우 그 오토 안티바디를 만드는 공장이 사이모마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사이맥토미를 해가지고 그 오토 안티바디 공장을 제거해주면 MG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보여. 그러면 무조건 체스트 CT를 찍어가지고 사이모마 여부를 확인을 해서 CS랑 협진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잘라내게 되면 환자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오토이뮨 디지즈라서 그런지 다른 오토이뮨 디지즈랑 병발돼서 많이 나타나요. 거의 MG 환자의 10% 이상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있고요. 그리고 류마토이드 디지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놀로지카라는 어떤 피검사를 내보면 뭐 양성이 나오는 게 꽤나 많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스터디하기 좋게 MG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오큘라 머슬만 위크니스가 온 경우가 있고 오큘라 머슬 외에 이제 다른 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모든 머슬이 몸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엔 최악의 상황은 레스피레토리 머슬의 파티그겠죠. 그래서 메케니컬 벤틸레이션까지 달게 되는 경우를 클래스 5 제일 나쁜 경우 이렇게 한다. 그래서 MG 환자의 어떤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환자한테 그냥 똑같은 부위를 계속 주시를 시키는 거예요. 오큘라 머슬을 계속 일하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분 뒤, 20분 뒤, 40분 뒤 눈에 위크니스가 생기는 건지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티그빌리티를 보는 검사겠죠. 파티그빌리티 점점 쓰면 쓸수록 피곤해지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 눈에 토시스가 이제 생기네요, 그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플럭추에이션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죠? 그래서 플럭추에이션과 파티거빌리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 환자도 팔을 들게 시킨 다음에 30분 뒤, 60분 뒤에 이제 팔에 힘이 떨어지는지 파티거빌리티를 보게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페이셜 머슬 위크니스가 이제 오는 경우도 아주 흔하기 때문에 페이셜 머슬 위크니스에 대한 이그잼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넥 머슬의 위크니스도 되게 흔하게 오는데요.
넥머슬 위크니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벌바 머슬이랑 레스피레토리 머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호흡 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MG 환자가 나빠져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갑자기 어제는 잘 들던 목을 오늘에는 목을 못 든다, 목을 못 가눈다 이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바이탈 모니터를 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MG를 어떻게 진단할 거냐? 첫 번째는 중요한 거 안티바디를 확인해야 되겠죠? 안티바디가 양성률이 50%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안티바디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NCS 너브 컨덕션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너브 컨덕션 스터디 중에서도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RNST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RNST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신경의 자극을 아주 여러 차례 주는 거예요. 여러 차례를 주는 거랑 환자한테 계속 팔을 들고 있게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 차례 자극을 주면 이 하나하나가 그 머슬의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머슬에 대한 반응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한 파티가빌리티를 보는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RNST 검사 결과가 이렇게 디크리멘탈이라고 하거든요. 점점 내려간다. 디크리멘탈.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형태의 RNST 결과를 보여주면 이거는 파티가빌리티를 보는 검사고 MG를 보기 위한 검사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원래 여기 얘네들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는 애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생리학적으로 그냥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기능을 막는 약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 막는 약의 이름이 피리도스티그민인데 얘의 기능을 막아버리면 아세틸콜린이 안 없어지겠죠? NMJ에서 그럼 아세틸콜린이 계속 풍부하게 남아있습니다. 풍부하게 남아있게끔 아세틸콜린을 유도를 해가지고 증상이 조금 좋아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MG는 결국에 이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안티바디가 생겨서 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아세틸콜린을 여기다 그냥 때려 부으면 한두 개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아주 무식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냥 얘를 아주 그냥 때려 부어봐. 그러면은 한두 개는 넘어가겠지. 이런 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 테스트예요. 그래서 피리도스티그민이라는 약이 시중에 나와 있고 이 약을 써서 환자들이 반짝하고 힘이 좋아지는지를 일부러 보는 테스트를 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 테스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알약으로 먹여보고 반짝하는지 보기는 조금 시간이 없고요. 외래에서는 IV가 있어요. IV를 주면 액션이 거의 5분에서 10분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IV를 주고 이 환자가 반짝하고 좋아지는지 보는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지 에이전트를 먼저 씁니다. 이게 PO로 제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써가지고 환자가 반짝하고 좋아지는지 어떤지를 외래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좋아질 때는 결국에는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요.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쓰면은 부작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이뮤 서프레스트 에이전트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검사를 했더니 사이모마가 있다. 그러면 사이맥토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CT를 찍고 사이맥토미의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MG가 진단이 되면 먼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를 써보고 사이맥토미의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치료를 하면 되겠고 좋아지면은 해피하지만 안 좋아진다고 하면 스테로이드나 다른 이뮤 서프레션트 에이전트를 고려를 한다.
근데 MG를 치료하다가 아주 좀 슬프고 힘든 경우는 MG 크라이시스를 만났을 텐데요. MG 크라이시스는 결국에는 호흡 부전이 생기는 경우를 뜻해요. MG가 잘 치료하던 환자들도 갑자기 호흡 부전이 생기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고, 그 경우에 MG 크라이시스를 치료하는 방법이 스테로이드만으로는 안 되고요. MG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는 IVIG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MG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는 IVIG를 써야 된다. 근데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환자가 막 이상해, 뭐 호흡 부전도 있고 갑자기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고, 그래서 MG 크라이시스다라고 100% 예단할 수 없는 게, 그 환자들이 거의 다 피리도스티그민을 쓰고 있거든요. 피리도스티그민을 쓰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세틸콜린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냥 때려 붓는 거니까. 아세틸콜린이 많아지면 그게 역으로 콜리너지 크라이시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린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콜린이 브라디카디아를 일으킬 수 있고, 퓨필이 축동되고 막 시큐에이션이 많아지고, 시큐에이션이 많아지면서 막 호흡이 껄떡껄떡 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MG 크라이시스라고 볼 수 없고 쓰던 콜린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호흡이 넘어간다 그러면 먼저 콜리너지 크라이시스인지를 보고, 뭐 퓨필 보고 맥 보고 시큐에이션 보고 이러면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인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쓰던 콜린을 줄이고 좋아지는지를 보는 게 1번이 되겠고, 이런 사인이 없고 호흡 부전이 너무 심텀이 메인이 된다고 하면 지체 없이 IVIG를 쓰면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MG 크라이시스가 왔다 그러면 인스피레이션도 약하고 익스피레이션도 약해요. 인스피레이션이 약하면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산소가 안 들어가는데 뭐 나살이나 뭐 O2를 때려 붓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벤틸레이터를 연결을 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냥 인투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MG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MG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NMJ 디스오더의 가장 모스트 커먼한 형태가 MG다. 두 번째는 램즈인데요. 램즈는 이제 램버트 이튼 마이아세닉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레어해요. 엄청 레어합니다. 별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램즈가 항상 이제 MG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말리베넌시랑 관련이 있다는 거, 특히 스몰셀 렁 캔서랑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스몰셀 렁 캔서가 있고 NMJ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렌즈야 렌즈. 그렇기 때문에 캔서와의 연관성이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형태의 병이고, 아까 제가 이제 NMJ 디스오더의 형태의 병을 보여줄 때 너브 터미널이랑 이제 그 머슬이 들어가는 시냅틱 클레프트를 보여줬는데, 램즈는 프리시냅틱에 문제가 생기는 형태의 병이에요. 그래서 프리시냅틱이 어딨냐면 아까는 여기였죠. 근데 이제 이 너브 터미널의 끝, 얘네 이 시냅틱 클레프트 가기 전 여기가 이제 프리시냅틱이 되겠고, 이 프리시냅틱에서 칼슘 채널이 열려야지만 아세틸콜린이 분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병이 생기는 게 램즈예요. 결국 아세틸콜린을 아예 그냥 못 나오게 차단해버리는 거죠.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런 환자들은 어떻겠어요? 아세틸콜린 리셉터 이니비터가 안 듣겠죠? 여기 아예 그냥 아세틸콜린이 없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스몰셀 렁 캔서가 있는데 환자가 위크니스가 생겼고 파티가빌리티가 생겼고 뭐 이런 이제 NMJ 디스오더의 형태의 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램즈가 되는데, 역으로 환자가 막 이제 NMJ 디스오더의 형태를 보여요. 형태의 병을 보이는데 MG는 아니야. MG는 아닌데, 그래서 체스트 CT를 찍어서 스몰셀 렁 캔서를 역으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혈액종양내과로 보낸 케이스도 몇 명 있었고, 그래서 체스트 CT는 사이고마를 보든 스몰셀 렁 캔서를 보든
꼭 찍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이제 이런 형태의 디크리멘탈이 있는 거를 이제 MG에서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그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테스트를 했을 때 렌즈에서는 아주 고강도의 자극을 주면 인크리멘탈 패턴이 일어나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기전은 좀 복잡해서 넘어가고 만약에 이제 이게 MG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인크리멘탈 패턴을 보이면 렌즈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MMJ 디스오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아주 긴 여정을 끝내서 아세틸콜린이 머슬에 잘 도착을 해가지고 소듐이 잘 도착을 해가지고 머슬이 일을 합니다. 근데 머슬이 이제 시원찮은 거, 머슬이 시원찮은 병을 마이오패시라고 하는데 마이오패시는 머슬이 얼마나 방대해요. 우리 몸의 가장 큰 organ입니다. 그래서 머슬은 어디에도 병이 와도 이상할 게 없는 머슬 디지즈는 되게 어렵고요. 아주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스토리가 다예요. 위크니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통은 어떤지, 템포럴 이버레이션은 어떤지,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는 있는지, 약간 트리거되는 게 있는지 이런 형태를 다 물어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랑 심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디스트리뷰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슬 디지즈에서 먼저 프록시말의 위크니스냐 디스탈의 위크니스냐를 보셔야 되는데 환자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프록시말 위크니스세요? 디스탈 위크니스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하나를 다 써놨어요. 선생님들이 물어봐야 될 거를 환자한테. 프록시말 로어 익스트리미티 위크니스를 대변할 수 있는 증상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 이런 낮은 체어에서 혼자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게 스쿼트를 했는데 일어나기가 힘들다,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형태가 있다면 프록시말 로어 익스트리미티 위크니스를 시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환자가 이런 선반에 있는 거를 위에 올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머리 감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막 헤어 빗질을 하는 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퍼 엑스트리미티, 프록시멀 어퍼 엑스트리미티의 위크니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다 차근차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물어봐야 돼. 혹시 일어날 때 어떠냐, 선반에 있는 거 위에 올리는 거 안 힘드냐, 안 떨어뜨리냐, 이런 걸 다 물어보셔야 되고, 디스탈 위크니스는 병뚜껑을 여는 게 힘들다, 그리고 단추를 잠그는 게 힘들다, 키 작동하는 게 힘들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 자꾸 발이 걸린다, 이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로어 익스트리미티 디스탈이 되겠고, 크레니얼 머슬 위크니스는 조금 쉽죠. 디스아시아, 디스파지아, 토시스. 그래서 이 환자의 마이오패시가 의심이 되면 이 환자의 위크니스 패턴이 프록시말인지 디스탈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파악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형태의 병인지 나누는 거는 그 다음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머슬 디지즈의 그 심텀 사인을 표현을 한 건데, 당연히 위크니스가 있고 머슬 아트로피가 생기고 파티그가 생길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병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파지티브 심텀들도 있어요. 근육이 아프다, 경련이 난다, 그리고 이게 근육이 안 펴진다, 그리고 근육이 기능을 잘 못해서 지방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가성비대라고도 하는데 비대가 돼버린다, 근육이 자꾸 깨져가지고 소변이 빨개진다, 이런 심텀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파지티브 심텀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지 나중에 생겼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 프로그레션 하는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마이오패시를 진단을 할 때는 만약에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은 CK예요. CK. 결국에는 근육 수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근데 모든 마이오패시가 CK가 다 올라가진 않아요. 아주 크로닉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
혹은 이미 약을 쓰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CK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해서 봐야 되지만 CK가 제일 중요하고 근육에다가 직접 바늘을 찔러서 보는 EMG 검사가 또 중요하고요. 요즘은 많이 안 하긴 하지만 머슬은 우리가 유일하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너브는 꺼내는 그 순간 기능 장애가 생기고 브레인 꺼내는 그 순간 우리가 장애가 생기는데 머슬은 사실 막 허벅지 이런 데는 살짝 떼어내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슬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오패시를 크게는 이제 어콰이어드와 헤리디터리 나누는데 우리가 뭐 많이 보는 형태는 사실 이제 어콰이어드가 되겠고 헤리디터리는 많이 보지는 않는데 아주 특징적이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할 겁니다. 어콰이어드 마이오패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에요. 약. 어콰이어드 마이오패시가 오는 모스트 커먼한 원인은 약이고요. 그 약 중에서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일 쉽게 많이 먹는 약은 스타틴이죠. 스타틴. 콜레스테롤 로어링 에이전트를 먹을 때 한 0.5% 정도 어콰이어드 마이오패시가 생겨요. 그래서 환자들이 스타틴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항암제, 빈크리스틴 같은 경우도 많이 마이오패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알코올, 대표적으로 또 마이오패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고 스테로이드 자체가 마이오패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먹고 있는 약들을 뒤져보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혈액종양내과에서도 뭐 뉴로패시도 많지만 마이오패시도 많이 있어가지고 협진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어카일드 마이오패시 중에서 약 때문이 아닐 때 인플라메토리 마이오패시를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플라메토리 마이오패시를 굳이 따로 빼놓은 이유는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인플라메토리 마이오패시가. 그래서 인플라메토리 마이오패시를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인플라메토리 마이오패시는 크게 요즘 네 가지로 나눕니다. 토마토마이오사이티스, 인클루전 바디 마이오사이티스, 이뮤메디에이팅 네프로타직 마이오패시, 안티센시타이즈 신드롬. 옛날에는 폴리마이오사이티스라고 많이 불렀었던 질병들이 두세 개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텀은 이제는 거의 뭐 없다시피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분류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 네 개가 딱 떨어지지 않고 서로 좀 겹쳐 있어요.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는 덜 쉽죠. 피부에도 같이 병이 오는 형태의 마이오패시이기 때문에 래쉬가 특징적으로 있는데요. 래쉬가 이제 페이스랑 눈두덩이에 이렇게 오면서 헬리오트롭 래쉬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런 이제 손에 그 관절 너클들 있죠. 이런 데에 주로 빨개지는 고트론 래쉬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햇빛을 받는 부위 이제 이게 V넥이라고 하는 V넥처럼 생겼죠? V넥 사인 뒤에 등에도 이제 햇빛을 주로 받는 숄을 두른 것 같다. 그래서 숄 사인 이런 형태의 이제 피부 병변들을 갖는 게 특징인데 비교적 어큐트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피부 질환이 이렇게 생기면서 위크니스가 있다. 이러면은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를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이 환자들을 갖다가 바이옵시를 해보면 페리파시큘러 아트로피라는 아주 특징적인 병리학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머슬에 이렇게 된 게 하나의 파시클입니다. 하나의 파시클인데요. 이 파시클의 가장자리 부위를 보면 셀의 크기들이 좀 작아져 있죠. 여기는 이렇게 통통한데 셀의 크기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작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페리파시큘러 아트로피라고 하고요. 근데 이 사진 보여주면은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입니다. 이런 형태의 병이 대표적인 게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스킨 인볼브가 없으면 다 PM이라고 불렀는데요. 요거는 그냥 요즘에는 없는 텀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든 옛날에 PM이라고 불렀던 병이든 CK가 많이 올라가 있고 아까 보여줬던 그런 머슬 바이옵시 형태가 있고 이런 게 확진이 되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아주 강하게 용량을 씁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IBM도 있고 IMNM도 있고 ASS 이제 약자로 다 이야기하면 걔네들의 형태의 병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얘네들까지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진 않아서 인플라메이터 마이오패시에서는 DM에 대한 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헤리디터리 마이오패시로 넘어갈 건데 아까까지는 어콰이어드 마이오패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콰이어드 마이오패시에서 일단은 이제 톡신이나 아니면은 약을 잘 봐야 된다. 그게 아닌 다음에는 인플라메이터리 마이오패시를 의심을 해야 된다. 인플라메이터리 마이오패시에서 D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헤리디터리 마이오패시를 몇 가지만 볼 겁니다. 헤리디터리 마이오패시는 말 그대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마이오패시인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오는 마이오패시 중에 가장 흔한 거는 듀셴 머스큘라 디스트로피예요. 듀셴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는 근데 소아에서 흔한 병이기 때문에 아마 소아과에서 배우셨거나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메일에 생기는 병인데 3,500명 중에 1명 정도의 그걸 보이고요.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중에서 모스트 프레퀀트하다고 돼 있고 3살에서 5살 경우에 언셋이 발생을 하고 3살에서 5살이면은 애들이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하고 이때서야 이제 알게 되죠. 처음에 돌 때까지는 왜 이렇게 묶었지? 이러다가 3살, 4살, 5살 돼도 걷는 게 시원찮았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듀셴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안 좋은 경우는 카디오풀모너리 페일리어가 아주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3분의 1에서는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슬픈 병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DMD라고 하는 유전자인데요. DMD라고 하는 유전자는 X 링크드이기 때문에 X 유전자에 해당되는 유전자이고 리세시브로 유전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남자에서만 발견이 되고 여자한테는 보인자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X의 그 리세시브니까 보인자의 여자 아기한테서 나타나는 듀셴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는 아주 미미한 증상만 나타나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흔하고 뭐 이런 남자의 여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얘도 있기는 있으나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듀셴 머스큘라 디스트로피의 유전자가 이제 DMD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 DMD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디스트로핀이에요. 이 디스트로핀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머슬 파이버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가지고 얘 머슬의 막을 살펴보면 이 머슬 막에 이렇게 프로틴의 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머슬을 잘 단단하게 붙어 있게끔 하는 그 머슬 멤브레인의 구성 요소인데요. 거기에 앵커드되어 있는 프로틴이 이제 디스트로핀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트로핀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머슬 멤브레인이 망가집니다. 머슬 멤브레인이 망가져서 이 위에 있는 그 머슬 바이오시 사진이 DMD 환자 거고요. 이게 정상인데 머슬 멤브레인이 망가지기 때문에 멤브레인에 염색을 시키면 이렇게 예쁘게 클리어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허예요, 허예. 머슬 멤브레인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래서 DMD 환자를 바이오시해가지고 이 디스트로핀에 대해서 염색을 시키면 이렇게 보인다. 이제 성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보여줬던 거는 이제 성인 말고 소아에서 가장 흔한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를 보여줬는데 성인에서 가장 흔한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는 마이오토닉 디스트로피라는 병입니다. 요거는 한 8,000명에 1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환자들의 그 특징이 디스탈 머슬 위크니스가 조금 더 주돼요. 아까 디스탈 뭐 많이 얘기했죠? 병뚜껑 따기 힘들고 단추 매기 힘들고 자꾸 풋드랍이 생기고 이런 형태의 피노타입으로 많이 오고 크레니얼 머슬 위크니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우울해 표정이 항상 이렇게 뭐 잘 웃지도 않고 여기 이마도 움직이지도 않고 표정이 없고 항상 우울해 보인다. 그리고 마이오토니아라는 게 또 중요한데 마이오토니아는 이제 증상이 있는데요. 근육이 릴렉스가 잘 안 됩니다.
릴렉스가 잘 안 돼서 유튜브에 마이오토니아라고 한번 검색해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마이오토니아는 이제 힘을 줘가지고 망치 같은 걸로 땅 하고 때리면 근육이 수축한 다음에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수축된 다음에 릴렉스가 안 돼가지고 한참을 이제 경련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를 이제 마이오토니아라고 하고요. 외래에서 나중에 참관해서 올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항상 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AD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 자기 오빠, 뭐 언니, 동생 다 병이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리고 멀티 시스테믹 디지즈여가지고 엔도크리노패시, 카다라, 프론탈 볼디니스, 테스티뷸라 아트로피, 하드 애너멀리티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이오토닉 디스토피 환자가 오면은 DM이 없는지 있는지도 봐줘야 되고 눈 검사도 해줘야 되고 심장 검사도 해줘야 되고 아주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요. 마이오토닉 디스토피 환자가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부정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터 검사 같은 것도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마이오토닉 디스트로피의 유전적 원인의 유전자는 DMPK라는 유전자고요. DMPK 유전자가 원래는 이제 CTG 리핏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많이 확장된 형태의 병으로 일으켜서 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망치로 쳤는데 얘가 릴렉스가 빨리 안 되고 이렇게 경련된 상태로 남아있다. 그건 이제 마이오토니아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디스탈 위크니스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고 그 다음 유명한 거는 페이셜 스카피올 휴메럴 디스트로피인데 제목에 다 병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셜, 얼굴, 스카피올로, 어깨, 휴메럴, 팔, 이 망가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FSHD라고 축약을 해서 이야기하고요. 2만 명 중에 1명으로 알려져 있고 페이셜 머슬 위크니스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어깨, 스카퓰로, 휴메랄 이 어깨 림거들, 어퍼 림거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림거들의 이제 머슬과 위크니스가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의 병인데 다른 마이오패시랑 아주 유별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에이시메트리가 있다는 겁니다. 에이시메트리.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한번 보면은 잊기는 어려운 형태의 병이고요. FSHD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이제 듀포진이라는 건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이제 AD 유전을 하기 때문에 패밀리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이 스카퓰로랑 휴머럴 쪽이 말라가는 형태의 병 중에 아까는 에이시메트리가 이제 FSHD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강조한 이유가 이게 아트로피가 있는데 시메트릭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이제 LGMD 링 거드 머스큘러 디스트로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LGMD에는 너무 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너무 많은 유전자가 있어서 얘를 절대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환자가 마이오패시 같은데 뭐 이런 어깨랑 링거들 쪽이 에이트로피가 있고 위크니스가 있다. 근데 에이시메트릭 하면은 얘를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 시메트릭 하면은 LGMD가 아닐까 의심을 하면 된다. 네,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머슬 디지즈 환자를 봤을 때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요. 위크니스가 있어서 머슬 디지즈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NMJ인지 머슬 디지즈인지 사실 처음 보고 딱 알기는 어려워요. NMJ 디스오더인지 머슬 디지즈인지 알기는. 근데 NMJ 디스오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 빨간색 글씨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플럭추에이션이 있는지, 파티더빌리티가 있는지. 파티더빌리티 안 쓰네. 아무튼 그 2가지가 있으면 사실 NMJ 디스오더를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컨스탄트한 위크니스가 있다고 하면 컨스탄트 위크니스를 보이는 그 환자들 중에서 이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워카이얼드하게 생긴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옛날부터 그랬다라고 하면 아까 말해드렸던 이제 헤리토리 마이오패시들 여기 다 있습니다. 듀션도 있고
FSHD도 있고 마요토닉 디스트로피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 생겼다라고 하면 먼저 약을 뒤져보고 약이 없다고 하면 약이 없을 만한 다른 요인들 인플라메토리 마이오패시를 의심을 하는데 인플라메토리 마이오패시 중에서 제가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에 대해서만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라이플롱하고 크로닉하고 이런 하이어트리 마이오패시가 의심이 될 때는 이제 특징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의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는 게 지금 학생 수준에서는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랬으면 이제 뒤실릴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돼서 생겼다는 이제 마요토닉 디스트로피가 제일 모스트 커먼한데 마요토닉 디스트로피는 얼굴이 우울하고 마요토니아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볼릭한 커즈들이 있고 다양한 멀티 시스테믹 디지즈다. 그리고 어깨가 이상하면 FSHD를 의심을 하되 에이시메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조금 더 구분이 된다. 네, 여기까지 강의 준비한 거는 끝났고요. 2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나왔네. 다음 수업이 4시인가요, 그러면? 네. 1시간 정도 조금 뭐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